대로 생글교육이라는 작은 신생교육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언론에서 계속 문해력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최근에 또 나왔어요. 심심한 사과 발언, 혹시 뉴스 기사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했더니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기를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심심하냐 심심한이라는 글뜻을 잘못 이해해서 분노의 댓글을 올렸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뜻도 모르냐 뭐 이런 댓글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그 어떤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그 이야기가 갑자기 문해력 논란으로 갔습니다. 굳이 어려운 말을 왜 쓰냐? 심심하니 왜 어려운 말이냐? 근데 이 비슷한 사건들은 해마다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대학교에서 금일 저녁까지 레포트 제출을 하라 했더니 그 애들이 많이 안 낸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왜 안 냈냐 했더니 그 금요일까지 아닌가요? 금일을 금요일로 알았던 거예요. 이런 사례들은 그죠? 굉장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심각하다. 네, 문해력 논란이 언론에 나오기 이전부터 사실 교육계에서는 이 굉장한 심각성을 많이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중학교 한문 선생님이에요. 네, 아이들과 굉장히 많이 소통을 시도합니다. 굉장히 열린 분위기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도 애들이 단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럼 다시 풀어서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자꾸 외국인들 같은 느낌이 든대요. 네, 근데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이제 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한 몇 년 동안 하고 왔었어요. 사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을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때의 기억이 자꾸 납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심심한 문해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요소도 하나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어떤 한자어의 의미 자체를 이해 못한 것도 있고, 문맥상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심심하다라는 뜻이 아니면 최소한 이상하다라는 감을 잡고 찾아보면 되거든요. 네. 그 문맥을 보고 자기가 판단한 게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못 가졌을까? 첫 번째 질문은 그것이고, 네. 만약에 가졌다면 당연히 소통을 위해서 찾아봤어야 되는데 찾아보지도 않았다는 건 사실은 별로 소통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문해력의 또 다른 영역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죠. 귀찮다는 거예요. 소통이 싫다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 쓰는 말로 어쩔TV 저쩔TV 하고 차단해 버리는 거죠. 언어라는 건 기본적으로 소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듣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수렴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나는 차단해 버리겠다. 이런 어떤 그 잘못된 문화로까지 넘어간다면 이거는 이제 되게 심각해질 수 있죠.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대화가 안 돼 버리니까. 그러면 이 굉장히 잘못된 그 선동 이런 데 노출돼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제가 그 국제학교에서 역사 수업도 하나 맡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아이들이 역사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냐면 유튜브에서 유 선생님을 통해서 얻어요. 좀 유명한 역사 선생님이면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방송에도 출연하시고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중도적이고 객관적인 얘기를 할 텐데, 전혀 역사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다 카더라 뭐뭐라 카더라 이러면서 그 잘못된 정보를 잔뜩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수정해 주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러면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된 거고 이 사건은 이런 인과관계를 낳은 거야 라고 알려주면 그렇군요 라고 수렴하면 되는데,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수정되는 것이 기분이 나빠서 안 듣는 거예요. 이 문해력의 문제가 이제는 그 소통의 차단, 객관적이고 정확한 지식의 차단까지 낳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최근에 읽은 재미있는 기사인데 4,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거기 이제 점토판들이 계속 발굴되잖아요. 예. 그 어떤 기록들이 있는가 보면 굉장히
소소하고 일상적인 것도 많이 나와요. 가장 흔한 것은 영수증이죠. 네. 누가 몇 월 달에 양 몇 마리 빌려갔음, 언제까지 뭐 어떻게 갚기로 했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간혹 드물게 좀 더 일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이 짜증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녀석이 도대체 뭐가 되려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냐. 좀 공부 좀 열심히 해서 그 글 쓰는 서기라는 직분을 가지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신세가 펼 텐데, 저 녀석이 뭐가 되려고 저렇게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느냐. 어, 한심하다라는 4,000년 전의 메소포타미아 글입니다. 시사해 주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인간이 문명을 만들고 지금까지 이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문명의 본질과 핵심이 뭐냐? 글을 읽고 쓴다라는 것이죠. 글을 읽고 쓰는 것은 우리 문명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공교육 시스템들이 도입되는 최근 100년 안쪽, 우리 동아시아 쪽은 제일 처음에 시도하는 게 뭡니까? 읽고 쓰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당연하죠. 네, 문맹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누구나 읽고 쓸 줄 알아요. 그러나 읽고 이해하는 능력, 리터러시, 이 문해력을 갖췄냐의 관점에서 문맹률을 다시 논한다면 심심합니다. 네. 문해력의 관점에서 논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교육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모두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야, 심각하다. 이 문명의 퇴보이고 문명의 퇴조이고 문명의 파괴다. 이거는 이대로 가면 우리가 현재 구축해 놓은 이 복잡다단한 이 현대 문명들이 이 소통이 안 돼서 분열되는 양상을 겪을 거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이 바벨탑이 붕괴하잖아요. 소통이 안 돼서. 인간이 만든 문명이 결국 소통의 파괴로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글을 읽는다는 것은 이 문명 사회에서 문명인으로서의 나를 만들어가는 그 능력인 거죠. 요즘 아이들이 책을 왜 안 읽습니까? 네, 이번에 그 어머니들 미리 주신 질문을 받아보면 예상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뭘지 예상했고 적중했습니다. 애들이 학습 만화만 읽어요. 어떻게 합니까? 네, 그거예요. 그거. 제가 지금 생돌교육이라는 교육업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핵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요 얘기는 뒷부분에 좀 디테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원론적인 이야기로 접근을 하자면, 글을 읽어서 머릿속에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을 상상이라고 해요. 이게 그 단순한 이야기, 그냥 선과 악이 대립되고 주인공과 악당이 싸우고 요런 단순한 이야기의 상상에서 이제 조금 복잡해지면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네. 다양한 캐릭터들을 머릿속에 글을 읽으면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글을 읽다 보면 또 소설책이나 동화책을 읽다 보면 배경 설명도 나와요. 그럼 그 배경의 공간도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삽화나 그림들이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거들 뿐이고, 훨씬 중요한 건 그런 것 없이도 머릿속에 뿅뿅 상상되는 그것입니다. 그때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거죠. 뇌과학자들이 밝힌 거예요. 독서를 하면서 아이들이 머릿속에 상상하기 시작할 때 가장 활발하게 뇌가 기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지 중심으로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것의 문제점이 바로 지적될 수 있는 거죠. 이미지는 생각을 용이하게 하고 거둘 수는 있지만, 그것이 글을 읽고 상상하는 영역을 대체해 버렸을 때, 아이들이 왜 학습 만화를 더 편안하게 여길까요? 왜 만화책은 더 재밌는 걸까요? 아니, 소설책도 재밌는 거 많거든요. 네. 근데 왜 만화책이 더 재밌다고 느낄까요? 뇌가 상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상이라는 노동의 단계를 생략해 주기 때문에 귀찮잖아요. 그래서 전개가 빠를 수 있는 거죠. 마치 드라마의 스토리만 중요해 배우들이 어떤 감정선을 연기하는지 그 표정 같은 것까지 나는 살필 겨를이 없어 2배속으로 빨리 돌리는 거죠. 이렇게 됐구나. 얘랑 쟤랑 싸웠구나. 그럴 줄 알았어. 얘랑 헤어질 줄 알았어. 뭐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거죠. 그냥 스토리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남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상상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단지 뭐만 있습니까? 이모션만 있죠. 감정이 그 이야기와 충돌하면서 겪었던 재밌어, 슬퍼, 화나 이것만이 남는 그런 이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만화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이 이거라도 열심히 읽으면 앞으로 공부 잘하게 되지 않을까. 어차피 책 안 읽는데 그냥 만화책보다 학습 만화가 더 낫겠지.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다년간 교육을 하면서 학습 만화만 읽은 아이들 중에 중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 아이 거의 못 봤습니다. 아예 없다고는 안 할게요. 거의 못 봤습니다. 학습 능력의 대부분은 굉장한 장애 요소를 갖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설명문을 던져줍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짚어내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과서들은 설명문 형태를 취하고 있고 각 문단마다 중심 문장이 있고 키워드가 있어요. 학습 만화에 노출돼서 거기서 대부분의 학습 행위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은 그걸 못합니다. 못 찾아내요. 이게 이제 학습 능력의 핵심 아닙니까?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능은 훨씬 더 지문 길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 문맥을 파악하면서 유추하는 능력이 필요해지는 건데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에 바른 독서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만화와 이미지를 통해 정보를 얻는 데서 글 중심으로 상상하고 정보를 얻는 쪽 이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학습에 상당한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여기에 더 플러스 하자면 영상이죠. 이미지보다 더 나쁜 건 영상일 수 있어요. 네. 유튜브에 머리 박고 2시간, 3시간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아이들 많습니다. 네. 잡다한 걸 많이 알아요. 잡다한 걸. 그 아이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때로는 오유 이런 것도 알고 있어 싶은 게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른들은 착각합니다. 역시 요새는 21세기야. 요새는 어쩔 수가 없어. 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도 아이들이 똑똑해질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일 수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심각한 학습 부진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유는 동일해요. 이유는 동일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교육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저는 바뀔 것 같진 않은데 결국 책을 읽고 글을 읽고 글 속에서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이 저희 학원에서 최근에 새로 도입한 게 그래서 뭐냐면 교과서 읽기 시간을 만들었어요. 원래 학습이 저희가 90분인데 앞에 30분은 서비스로 붙여서 아이 30분 일찍 보내주세요. 저희 선생님들이랑 교과서 읽기 할게요. 그러면 아이들 앉혀놓고 자 여기서부터 요 페이지부터 요 페이지까지 읽어봐 던져줍니다. 그 다음에 문답해요.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는 명확히 갈립니다. 공부 잘하는 애는요. 금방 읽는 속도도 속도지만 핵심 키워드 개념 어휘 정확하게 파악하고 바로 짚어냅니다. 공부 못하는 애는요. 자 그래서 요게 무슨 의미였지? 과학책을 읽고 육풍이 뭐고 해풍이 뭐였지? 이러고 있어요. 어디 있더라. 해풍은 언제 만들어지고 육풍은 언제 만들어지지? 한참 찾고 한참 들여다봐요. 네. 영상으로 봤다면 이해가 빨랐겠죠. 그러나 교과서를 읽고 그게 정리된 상태로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근데 학교는 유튜브 보면서 수업하지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도 우리에게 정보를 도와줄 수 있고 영상도 우리에게 정보를 도와줄 수 있지만
본질은 글을 읽고 하는 거죠. 본질은 글을 읽고 파악하는 거. 제가 운영하는 교육 시스템에서는 문학이 훨씬 초반에 커요. 거의 중학교 한 2학년 올라갈 때까지는 대부분 문학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니들이 요새는 또 수능 비문학이 어렵다더라. 초등학교 4학년 어머니들이 문의를 주세요. 비문학을 익혀야 된다. 제가요, 왜 그렇게들 선행학습을 하려고 하는지, 선행학습이 정말 큰 문제를 낳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학이 중요해요. 네. 아이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 같지만 느리게 천천히 성장해요. 그러나 그 대부분의 과정은 한 땀 한 땀 읽어낸 비문학보다는 문학이에요. 문학을 통해서 상상하는 능력. 그죠? 문학을 통해서 일상어에서 접하지 않는 수많은 어휘 습득. 문학을 통해서 또 다양한 인물들을 기억하는 기억력. 사건을 기억하는 기억력. 사건과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유추하는 능력. 어떤 암시하는 장면들을 봤을 때 이게 이렇게 전개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예측하는 능력. 문학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이 문학 읽기가 충분히 훈련된 아이들이 나중에 비문학을 정리하는 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수능 국어에서 문학의 영역이 훨씬 커요. 첫 번째 필수가 독서와 문학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글을 읽고 특별히 문학 작품을 읽고 상상하면서 뇌를 풀가동해보는 경험들이 느리게 꾸준히 누적이 된 상태의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요새는 이제 세상이 바뀐데 이 종이로 된 텍스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대. 앞으로는 VR 쓰고 메타버스의 세상에 들어가서 학습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이 낡은 방법이 통하겠냐? 글쎄요. 진정한 메타버스는 가상의 공간, 컴퓨터가 제공하는 가상의 공간 이전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뇌 속에서 펼쳐지는 상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읽고 상상하는 그 상상, 메타버스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먼저 발생하는 것이 있어야 나중에 메타버스의 세상이 왔을 때 그 메타버스를 지배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진짜 그런 메이커가 되고 크리에이터가 될 거라는 거죠. 여튼 글을 읽는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독서, 이 문해력 이 얘기가 하도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초등 국어 과정 개편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어 시간이 많아진대요. 지금보다 국어 시간이 많아진다라는 얘기가 많아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이제 드디어 조금 늘립니다. 그러면 이게 아이들의 근본적인 문해력을 해결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 교과서를 보시면 아이들 국어 교과서를 보시면 지문들이 다 짧아요. 네. 거기에 시간들을 더 늘려봐야 계속해서 짧은 지문 읽고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중학년 정도 넘어가면서는 두꺼운 지문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거든요. 초등 고학년짜리는 평균적으로 400에서 500페이지의 청소년 소설을 읽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지문들이 다 짧다 보니까 긴 책이 던져졌을 때는 그게 안 되죠. 독서 훈련이 근본적으로 국어 교육이 늘어난다는 걸 통해서 커버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독서는 독서대로의 영역을 갖고 있어야 되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독서도 결국은 국어 과목 중에 부분이 아닙니까? 국어 과목의 일부분이 아닐까요? 독서는 절대 국어 과목의 일부분일 수가 없습니다. 독서는 전 과목이에요. 예를 들면 수학 지문들 요새 보시면 수학 지문 긴 거 나와요. 문제를 이해 못해서 문제 못 푸는 애들이 있습니다. 글을 읽는 능력은
모든 과목에 해당되죠. 심지어는 저희 학원에서 영어도 운영하고 있는데 영어 습득 능력이 빠른 아이와 느린 아이가 있는데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국어 어휘가 빵빵한 아이는 언어 감각이 형성이 돼서 외국어 습득 능력이 빠릅니다. 모국어 어휘가 안 되는 애한테 영어 단어를 먼저 주잖아요. 모국어 어휘에서 추상이라는 단어를 모르는데 영어에서 사전 찾아서 추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추상이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서는 모든 과목에 얽혀 있어요. 독서를 과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제일 답답한 게 이제 제가 좀 약간 감정적이 되는 순간인데 열심히 독서 지도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이제 앞으로는 국어학원을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하고 국어학원 보내요. 그러면서 제가 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국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어. 국어를 가르쳐요. 네. 어,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 어휘나 뭐 문법이나 이런 설명들도 당연히 다 하면서 두꺼운 책 읽고 문답하고 사고하고 에세이 작성까지 하는 데까지 가요. 국어 교육입니다. 국어 교육이에요. 뭐 예를 들면 최근 6학년들하고 징비록을 읽고 있어요. 어, 축약본이나 어린이용이 아니고 그 원전 그대로의 징비록이에요. 어렵죠. 근데 그 징비록을 읽기 전에 임진왜란사를 정리를 한번 쫙 해줍니다. 그리고 이 읽어가면서 지도에서 지명 나오면은 펼쳐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벌어진 거야. 조령을 넘었다는 의미는 이런 거야. 아이들이 상상하면서 읽으면 초등학교 6학년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예, 너무 화가 나서 책상을 내리칩니다. 아니 조선은 왜 이렇게 전진 준비를 안 했던 건가요? 그러다가 이순신 나오면 우와! 그러니까 어려운 책이지만 반응이 오죠. 왜 그러냐면 머릿속에서 상상이라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이것은 국어 교육일까요? 당연하죠. 국어 교과서에서 가끔 등장할 것 같은 굉장히 고급진 한자어 표현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네. 그것을 읽은 아이가 중학교에서 비슷한 질문 나왔을 때 낯설게 느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네. 더군다나 융합된 수업이잖아요. 역사도 알고 국어 교육도 되고 나중에 다 읽은 다음에는 그래서 임진왜란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설명하는 글을 써봐. 이제 이런 걸 시켜요. 그러니 독서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근데 가끔 보면 이제 그 독서 논술학원 그래서 보내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하시면서 많이들 요새는 찾아보시는데 솔직히 독서 논술학원들의 거의 대부분은 국어학원 같이 돼 있어요. 짧은 지문 읽고 문제풀이를 합니다. 요게 이제 프랜차이즈 학원들의 한계예요. 짧은 지문 읽고 문제풀이 하기. 국어에서 하는 거죠. 네.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진짜 두꺼운 책을 딱 던져주는 순간 멘붕에 빠집니다. 못 읽어내요. 두꺼운 책을 못 읽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부분에서 상위 1%의 문해력을 갖기는 불가능이죠. 독서의 문제는 또한 요즘 아이들 굉장히 자아도 무너져 있는 아이들 많거든요. 하도 비교당하니까. 집에 가도 비교당하고 학교 가도 비교당하고 학원 가도 비교당하고 난 안 되나 봐. 이러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독서를 통해서 그런 무너진 자아가 회복되는 경험도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아이 중에 지금 이제 고등학생 되긴 했는데 요 녀석이 이제 초등학교 때 영특했어요. 영특했는데 그 어머니가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세요. 되게 엄격한. 그래서 집에서 수학을 가르치신대요. 네. 그러다가 안 돼서 이제 수학학원을 보냈대. 얘가 어느 날 와서 나는 수학이 너무 싫다. 어, 어떤 말들을 얘가 평소에 들었을지 예상은 되죠. 아까 알려줬잖아. 어?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 다른 애들은 이만큼 한다는데 너는 요만큼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니? 아이고 커서 뭐가 되려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난 안 되나 보다 했겠죠. 근데 이 녀석이 저랑 노인과 바다를 읽다가 인생책 만나버렸어요.
노인과 바다를 보면 그 노인이 포기하지 않거든요. 센 적이 나타나면 덤벼봐 약간 그런 태도죠. 지치지 않아요. 극복해내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녀석이 엄마한테 야단 맞아서 땅 파고 들어가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노인과 바다를 다시 읽었대요. 몇 번 읽었니 했더니 30번 읽었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녀석이 그러고 나서 글짓기 능력이나 글 읽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늘었어요. 하나의 완성도 높은 문학 작품을 30번 읽었더니 문해력이 확 뛰는 거죠. 네. 그것이 이제 고전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가는 것 굉장히 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로 더 심각해졌는데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그룹 수업을 하거든요. 초등학생들은 3명, 4명, 중학생들은 뭐 9명, 10명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특히 초등학생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달라요. 네. 그 전에는 기본적으로 옆 친구랑 앉으면은 얘기도 하고 어땠니 저땠니 나 주말에 뭐 했다 물건 자랑하고 이거 봐라 하고 코로나 이후의 아이들의 특징은요. 자 쉬는 시간 잠깐 갖고 수업할게 이러면은 옆에 친구랑 장난도 안 치고 스마트폰 꺼내서 그것만 봐요. 그리고 소통이 잘 안 돼요. 옆에 아이랑. 네.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보니까 아이들이 오랫동안 화면을 보면서 수업하는 데 길들여진 것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쌓아갈 수 있을지 이제 학교의 숙제기도 하고 또 우리 동네에 어떤 아이들의 놀이 문화가 형성되는가 여기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독서를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다면 바로 독서를 통해서 나하고 다른 성격의 많은 인물들을 만나보는 거죠. 사람을 이해하는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독서를 통해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 요즘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 물어보면 한 60%는 몰라요, 없어요. 한 40%는 잘 모르겠는데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네. 그 한 5%는 돈 많은 백수 되는 거예요. 돈 많은 백수 되는 거예요. 정말 초등학생이 장래희망이 돈 많은 백수라는 얘기를 들으면 슬퍼집니다. 세상을 씹어먹을 꿈을 가져야 될 나이에 기껏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것. 제가 그럴 때는 조금 정색을 하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세상은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요때 이 질문을 아이들한테 주로 하는 편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좋으니? 저학년들은 동심이 파괴되지 않은 저학년들은 좋아요. 별 생각 없어요. 근데 한 5학년 정도 넘어가면 아는 아이들한테 너희들과 살아가는 세상이 어때 하면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뭐 비속어와 욕설이 섞인 답변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주냐면 그러면 너희가 어른들이 이렇게 망친 세상을 좀 바꿔보고 싶지 않니? 이런 꿈을 갖는 것, 큰 꿈을 갖는 것, 세상을 고치는 꿈을 갖는 것. 최근에 1:1 수업하고 있는 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 녀석은 이제 외고를 준비하고 있어서 수업을 따로 해주고 있어요. 근데 꿈이 뭐냐 물어봤는데 자기는 이 지구가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아요. 환경 이슈에 완전히 꽂혔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지구가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다. 대단한 어떤 진지한 경각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중3짜리가. 그래서 자기는 지구를 살리겠다. 중3짜리 아이의 꿈이 지구를 살리겠다예요. 그 순간 제가 우와 너는 내가
1대1 무조건 수업해 준다. 제발 좀 지구를 살려다오. 요새는 학교에서 친구들 모아가지고 독서 모임 막 그런 거예요. 네. 훌륭하죠. 그런 꿈을 갖게 되는 것도 독서를 통해서죠. 그러니까 독서라는 것은 모든 학습의 배경이고 뿌리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자아가 건강하게 고쳐지고 관계가 넓어지고 세상을 품게 되는 영역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독서하지 않는 아이들의 공통점. 네, 좀 너무 적나라한 얘기가 돼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그냥 통계에 나온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네, 대한민국 40대 평균 독서량이 1년에 1.3권이라는 통계가 재작년쯤 나왔어요. 네. 독서하지 않는 아이들의 공통점 하면서 제가 이 통계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네. 엄마 아빠가 안 읽으면 애들 대부분 하니까. 엄마 아빠가 책 읽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책 읽는 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책 읽는 부모가 서점에 그래도 자주 갈 거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같이 서점에 딸려갈 거고, 그러다 보면 너도 한 권 골라봐 할 거고, 또 책 읽는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이 책을 고를 때 정보를 줄 수 있는 것도 훨씬 많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엄마 아빠가 책 읽는 모습을 보면 왠지 옆에서 텔레비전 키기에 민망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에이, 나도 책 좀 봐야겠다. 아무래도 많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책 읽는 아이들. 여기서 이제 스티브 잡스를 까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인간이 말이에요. 우리한테 엄청난 문명의 이기를 선물해 놓고는 자기 집에서는 애들한테 스마트폰 안 준 거 있죠? 빌 게이츠도 그랬다 하더라고요. 이런 기기들에 아이들이 익숙해지는 것보다 먼저 책과 익숙해지라고. 잡스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주로 고전을 읽고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배신감이 느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어요. 네, 그렇죠. 제가 만나본 초등학생 중에 제일 똑똑했던 녀석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 물론 좀 극단적인 샘플이긴 해요. 네,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냐 했더니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거실에서 늘 책을 읽으면서 자기랑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뭐 읽었냐 했더니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읽었대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예요.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읽으면서 아빠랑 막 대화하고 토론하고 했더라고요.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했더니 네, 아니나 다를까 뭐 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이 집안은 넘사벽이겠다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면서 시사해 주는 바는 컸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과 책을 읽으면서 대화한 경험, 요 경험은 대단한 거예요. 보통은 따로 읽거나 아니면 책 읽는 시간을 정해주거나 그냥 아이가 책을 읽히거나 이제 요렇게 하는데 같이 읽고 대화하는 거. 그것이죠. 그 아이를 만나고 제가 이런 교육에 뛰어들길 너무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과 저는 읽으면서 계속 대화하거든요. 어땠니 저땠니 주인공은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니 묻고 답하고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스스로 읽었을 때 발견하지 못하는 깊은 것까지도 생각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 넓어진 생각의 틀을 가지고 다음 책을 읽을 때는 스스로 더 넓힐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른과 같이 책을 읽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 네. 이것이 가장 좋은 독서 경험을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을 항상 아이랑 같이 읽으라는 건 아니죠. 네. 적어도 중요한 책, 흥미로운 책 한두 권 정도는 한 달에 아이와 같이 읽는 경험은 일단은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읽히는 어른과 책을 읽는 어른, 이 둘의 간격이 책을 읽는 아이와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의 차이를 만듭니다. 네. 저희 학원에 이제
그 아이들을 보낼 때 많은 어머니들이 이제 그런 걱정을 하세요. 거기는 막 어려운 책, 두꺼운 책 많이 읽는다고 하는데 우리 애가 책을 워낙 싫어해서요. 괜찮을까요? 음. 그러면 저도 같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일단 아이의 상태가 중요하니까 아이하고 먼저 상담을 해요. 자, 음, 그러면 등 떠밀려 오는 아이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 난 여기 다니기 싫은데 엄마가 학원 끊었어요. 음,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선택권을 주죠. 그래, 그랬구나. 짜증났겠다. 나 같아도 별로 기분이 좋을 것 같진 않아. 공감해주고. 그러면 선택을 하게 해줄게. 다음 수업에 네가 와서 그냥 앉아 있어봐. 앉아 있으면서 재밌으면 여기 다니겠다 하고 재미없으면 나한테 얘기해. 끝날 때 내가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릴게. 그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지죠. 정말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 네,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책을 싫어하는 아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싫어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읽는 대부분의 책은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를 싫어하는 아이 보셨습니까? 박원서 작가의 그 표현에 따르면 애들은 밥은 굶어도 이야기는 굶을 수 없는 이상한 족속이라고 해요. 맞죠? 어, 아이들한테 옛날 얘기를 들려줘 보세요. 예, 그런 경험도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애 재우면서 그 옛날 얘기 막 생각 안 나면 막 지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다음날 밤에 애가 자기 전에 엄마 불러요. 불러서 엄마 그래서 걔 어떻게 됐어? 이어달라는 거죠. 엄마는 그 급조해낸 이야기라서 까먹고 있었는데 아이는 기억하고 그 다음을 이어달라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아이들의 그 이야기에 대한 집착은. 그런데 왜 책 속 그 이야기는 재미없게 받아들여질까? 네. 이게 거대한 그 수수께끼인 거죠. 그래서 책을 이야기로 접하게 만들어줍니다. 책을 이야기로 접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 요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재밌게 읽어주면 돼요. 그냥. 그러려면 이 어른이 먼저 읽으면서 재밌었어야 돼요. 감동을 받았었어요. 제가 아이들의 책 이야기 속에 훅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이거 영업 비밀인데. 제가 먼저 그 책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읽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아이들과 읽을 가치가 있는 책, 아닌 책 알게 돼요. 구분해요. 그리고 베스트셀러지만 정말 형편없다. 이 책은 그냥 비추 이런 책도 있고 베스트셀러지만 그렇게까지 베스트셀러여야 할까 갸우뚱한 책이 있고 어떤 거는 서점 구석에 막 절판된 책이에요. 찾아보면. 그런데 주옥 같은 책이 있어요. 주옥 같은 책. 그건 헌책방에 가서라도 구하죠. 그러면서 읽어보면서 막 저도 감동받고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책이야. 그다음에 그 감동을 가진 상태에서 아이들과 같이 읽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제가 가진 이 이야기에 대한 그 감정이나 기대가 전이 됩니다. 정말 재밌어요? 그렇다니까. 어, 그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낭독을 해줘요. 낭독의 힘은 굉장히 큽니다. 어, 책을 읽고 머릿속에 상상하는 그 능력이 생겨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그 능력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글을 안 읽어서 아예 작동을 안 하는 아이들 거의 70%예요. 5, 6학년 기준 말씀드립니다. 책을 주면 읽으면서 머릿속에 상상이 안 돼 버려요. 그림 없어요, 선생님. 그림이 없어요. 이래요. 자, 그러나 같이 책을 펴서 교사가 혹은 어른이 낭독을 해주면 그때는 귀로 들으면서 이게 작동되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스스로 읽으면서 머릿속에 상상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의 독서의 과정이 파괴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응급 복구하고 그 간격을 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른이 먼저 책 속에 몰입하고 그 몰입했던 책을 그 감정 그대로 갖고 와서 아이에게 낭독해 주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 두꺼운 책부터 시도할 필요는 없고 단편 동화, 단편 소설 요런 거를 추천을 드리죠. 단편 동화, 단편 소설을 아이하고 같이 읽는 거예요. 읽을 때 이건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이들이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반드시 눈은 글을 따라가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눈은 글을 따라. 그래야 이게 일종의 그 오르막 언덕을 올라가는 그 수레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40페이지짜리 글이다. 한 20페이지 같이 읽고 나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네가 마저 읽어볼래? 던져주죠. 그럼 아이들은 읽어내요. 왜 그러냐면 이야기 속에 이미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전개될 이야기가 궁금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마저 읽은 다음에 뭐 하죠? 그렇죠. 어른하고 대화하는 경우. 음, 그래, 어땠니? 어, 어떻게 됐니? 주인공은 어떻게 됐니? 모르겠어요. 자, 그 모르겠어요라는 말이 나오면 혹은 기억나지 않아요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 아이의 독서 능력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직접 읽히기보다는 앉혀놓고 적어도 3개월, 5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낭독해 주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현대 대한민국의 문맹이겠죠. 문맹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 부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책을 가까이 하십시오. 네. 특히 아이들이 읽을 책을 같이 읽으세요. 동화책 재밌는 거 많습니다. 동화책 읽다가 뭐 굉장히 큰 깨달음과 감동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기가 막힌 동화들이 있어요. 최근에 독서 습관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아진 아이 하나 또 예를 들어 드리자면 4학년짜리 아이인데 학원에서 읽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책을 읽다가 얘가 좀 재미없어 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오더니 얘가 갑자기 이 책 되게 재밌어요. 그러길래 또 얘가 이 독고책을 좋아할 아이가 아닌데 왜 재밌어졌을까 갑자기 했더니 쉬는 시간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이 책을 읽었어요. 그러셨대. 토요일 날 엄마가 이 책을 읽으시다가 우리 엄마 울었다요. 엄마가 그 아이가 학원에서 받아온 동화책을 읽다가 요 감동을 심하게 받아버리신 거죠. 그걸 지켜본 아이는 신기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책을 읽어. 그리고 내가 읽는 책을. 그리고 우리 엄마가 울었어. 그것이 너무 아이한테는 신기한 충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책을 매우 진지하게 읽었어요. 매우 진지하게 읽어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몰입이라는 게 드는 거죠. 네.